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하는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제 이 시도지사들과 윤 대통령을 좀 만났습니다. 지사님들 가셨죠? 예, 갔습니다. 예. 예.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대통령 같이. 모두가 대통령께서 너무 소탈하고 부드럽고 예. 또 친화적이다.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있었느냐. 홍준표 시장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너무 소탈하고 정말 역대 대통령 못 봤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시도지사와 이제 대통령 등 만날 때 말고는 그럼 윤 대통령과는 일면식이 없으셨던 건가요? 뭐 선거 때도 만나고 뭐 여러 번 만났죠. 두루두루. 예. 다들 뭐 일면식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친한 사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지사님하고 더 친합니까? 대통령?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윤핵관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전부 그냥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추락하고 있어요. 30%까지 내려갔고 뭐 그래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랑 비교하는 그런 언론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옆에서 보시기에 뭐가 좀 안타깝습니까? 같이 이제 뭐 그래서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반대 세력이 있는 것 같고요. 무조건 반대. 잘해도 반대. 무조건 지난 정부에 찬성한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그렇게 뭐 평가를 할 만한 그 이유들이 없었는데 예. 지금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잘해라 뭐 이런 경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사님은 벌써 이제 7, 8기를 거치셨으니까요. 예. 이제 대략 그러니까 뭐 이게 도민을 상대하는 거나 국민을 상대하는 거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을 상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비슷하잖아요. 예. 지금 중도층하고 20, 30대 젊은 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걸로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물론 지역별로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과거에 YS가 인기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예. 처음에 한 80%, 90% 가까이 됐는데 그건 개혁을 원하거든요. 확 바꾸고 그때는 뭐 많이 바꿨잖아요. 그 금융 실명제하고 군인들 뭐 조치하고 하나 숙청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직 그런 조치가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국정 아젠다가 없다.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 경제 위주로, 기업 위주로 그게 옳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국민들은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뭘 앞에 정권을 좀 청소하고 이런 것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눈에 안 보인다 이런 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만이 살 수 있는 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외국과 같이 연계가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주식 떨어지고 금리는 고금리로 가죠. 물가는 올라가지. 이걸 뭐 항우 장사라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윤 건데. 대통령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하니까 무조건 반대 세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쳐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내려갈 일 없이 올라갈만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뭐 세계 경제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것이 이제 온전히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책임질 일이냐? 네, 거기에 대한 반론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요인 말고 지지율 하락의 그 요인 말고 그거는 그렇다 쳐. 또 그 외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권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의 행보 문제라든지 또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나오는 좀 이렇게 잦은 정책적 혼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의 문제거든요. 세계 경제야 뭐 우리 윤 대통령이 바꾸기는 어렵다 쳐도.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정부가 하는 일들이 다들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이 큰 것 같고 뭐 인사 문제도 영향은 좀 있었겠죠. 이제 아는 사람 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이제는 시정을 조금은 해줘야지 국민 눈높이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사회자 말씀대로 좀 겹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이 지사님이 윤 대통령하고 진짜 친한 것 같습니다. 절대 이렇게 쓴소리 안 하시네요. 비판하기. 쓴소리 듣는 데는 해야 됩니다. 면전에서 하는 거지 방송에 나와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갔는데 저도 이제 여러 공직을 오래 했는데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이래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사람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쓴소리 해야 돼요. 거기서 아부해놓고 밖에 와서는 딴소리 하고
보통 대한민국은 대통령한테 아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또 눈에 잘 들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나면 바른 소리 합니다. 왜? 대통령이 시시한 거 신경 쓰지 말고 큰일 해야 된다. 나라 크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고 우리나라는 국민화합, 남북 통일 제일 큰 거다 그거를. 국민화합 가야 되고 남북 통일 가야 되지. 그런데 대통령이 신경 쓰지. 물론 경제 살리고 민생 살피고 다 해야죠. 그는. 그런데 가감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국민화합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선 8기 지사로서 우리 이 지사님은 뭘 신경 쓰고 있습니까? 제일. 제가 도시에서 4년 해보니까 대한민국 이런 형태로 가면은 더 이상 발전이 어렵겠구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 저출생. 고령화는 뭐 저출생이기 때문에 자동 고령화 되는 거. 사람이 오래 사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4차 산업 지나면 5차 산업이라고. 예. 그거는 사람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안 아프고 오래 살게 하는 게 5차 산업입니다. 예. 뭐 옛날에 뭐 900살 살았다 하는데 그런 시도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출생 이거는 큰 문제죠. 그래서 저출산 저출생 예.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제가 이거는 수도권 병이라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와서 치열한 경쟁 속에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자기 집을 갖고 자식을 키우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포기 상태에 가 있다. 애를 낳아서 키울 여력이 없는. 포기 상태가.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거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돼. 지방화. 지방에 골고루 흩어져서. 그래서 1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수도권에 오는 사람 10만 명씩 올라옵니다. 예. 이미 대학 때 올라온 건 젊은 청년들이 두고 달아도 대학을 졸업해가 지방에서 다 키운 젊은이들이 서울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은 점점 피폐해지고 그리고 이 가속화되는데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어렵다. 경북에도 이른바 소멸 도시 또는 아니, 소멸. 지금 통계를 내면 우리가 23개 시군이 있는데 16개가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16개가. 그럼 이제 그러면 그전에는 19개 있는데 예. 다행히도 요새 좀 줄어들어 가지고 16개라 이래 됐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60%가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가지 마라, 수도권 가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내가 사는 고장에 일자리가 있고 또 결혼해서 살 만한 기반이 갖춰져 있고 뭐 여러 가지 SOC 기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 시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거죠. 통일 신라 시대도 5소경을 뒀습니다. 예. 작은 서울 5개를 뒀어요. 예. 부경경, 중원경, 서원경, 남영경, 금강경. 예. 이 5개를 뒀어요. 왜? 신라 서라벌이 금성이라고 했어요. 금성이 있고 또 작은 수도들을 뒀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태로 서울이 있고 또 서울 비슷한 지역에다 둬야 돼요. 그래서 서울과 똑같은 인프라, 예.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문화, 예술, 교육, 그다음에 의료, 교통 예. 이런 분야에 서울과 같이 서울은 지하철을 촘촘히 연결해가지고 어디서나 쉽게 차를 탈 수 있고 만들고 어디 가서도 문화시설 다 있고 교육시설 제일 좋고 의료시설 제일 좋고 그런 인프라를 이제 같이 가신다. 지방에 그런 거 안 해주고 같이 경쟁하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 대구 경북 신공항도 그런 그럼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투자 방식 또는 건설 방식을 놓고 조금 우리 저 홍준표 시장님하고는 조금 그게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예. 그걸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 돼가 있거든요. 어려워요. 기부대 양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기부대 양이라면 먼저 공항을 지어주고 공항 땅을 내가 갖는 거예요. 공항 땅은 나라 겁니다. 예. 나라 거를 대구에서 갖고 대구시에서 공항을 지주는 건데 이걸 국비를 안 받는다 생각하는데 이미 국비를 받아놓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땅을 받아가 현물을 받아가 집을 지주고 이걸 내가 차지하는 건데 예.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땅값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 이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건 군공항은 그렇게 하도록 법이 돼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민간도 같이 가는데 할주로 같은 거 이거는 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설을 하는 공항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다 해도 1조 2천억인데 예. 예. 1조 2천억 국가에서 투자하는 거는 SOC도
해주는데 예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국비로 해라 하는데 이미 국비인데 국비로 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홍 지사님하고 좀 이렇게 두 분이 좀 잘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대충 좋겠습니다. 홍 시장님도 이해를 예. 좀 하고 계시고 근데 홍 시장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가는 길들 철도나 고속도로 그게 공단 짓는 거 이런 것도 예타 면제를 전부 다 해라. 그거 좋은 일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래 하다 보면 늦어지니까 일단은 먼저 짓고 공항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가는 길들이 이거는 예타가 충분히 나올 거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좀 원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이제 원전을 다시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좀 관련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요? 다시 좀 부활되고 있는 원전을 우리가 안 한다 하는 것은 정말 큰 실수입니다. 왜?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 원전밖에 없어요, 사실은. 반도체고 뭐 다른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원천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손재주가 좋아서 잘 만든다 이것이 반도체 그렇게 떠들고 해도 미국 기술이 사실은. 그러나 원전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졌어요. 세계 1등 기술이에요. 그 지난 정부 5년 동안 그저 뒀으면 수출 많이 했을 거예요. 제일 싸게 잘 지을 수 있는 게 우리 원전이에요. 특히 영덕에 지으려고 했는 것은 세계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원전을 새로 한다니까 그쪽에 이제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 수출도 엄청 좋아질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원전을 같이 수출하자 했잖아요. 미국은 기술을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 경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현 정부의 이제 원전 건설 정책이 또 수출 정책이 큰 이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전이 우리가 이제 울진하고 경주에 현재 11기가 있고 울진에 2기를 지어놨는데 아직 가동을 100% 안 하기 때문에 13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한울 3, 4, 5기를 곧 착공을 하면은 15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0%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을 해서 수소 발전을 해요. 수소를 생산해야 돼요. 수소는 전기가 엄청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생산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소와 원전, 청정 에너지 클러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이제 공항도 새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원전도 주변에 계속 이제 활발하게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좀 도가 활력이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혹시 경북도의 발전이나 우리 지사님이 갖고 있는 이상 저는 이제 이번에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경북이 지방 시대를 주도하겠다. 이래 방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기술들, 그다음 그런 인재를 키우는 일 우리가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는 것 외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야 돼. 대전환. 그래서 네덜란드와 우리가 농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좀 적습니다. 나라는 우리가 더 큰데 우리는 산지가 많아서 그래서 네덜란드는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이나 어업을 통해서 1년에 한 300억 불을 흑자를 봅니다. 그 나라는. 우리는 200억 불 내지 300억 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저는 농토 주인들이 지금 80일 노인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첨단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 이제는 첨단 산업으로 가야 기술이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농업의 지주들을 땅 주인들을 주주로 만들어 가지고 땅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기술자들을 붙여줘 가지고 스마트팜이든 다른 농사든 새로운 기술로 농업을 짓고 지금 노는 땅이 많은데 다들 직업 없는 사대로 오면 수입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지켜야 됩니다. 식량이 25%밖에 자급자족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봤을 때 식량이 폭등하고 만약에 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량 안보 이거는 농업이 통해서 그러면 농업에서도 재벌이 나와야 돼요. 농업에서도. 그걸 우리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또 지방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까지 좀 잘 우리 시도 운영을 좀 잘 하셔서 좀 살기 좋은 또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경북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방 자치를 예. 성금해놨지 중앙에서 너무 감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확실히 지키고 지방 시대를 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 해결 어렵다. 그래서 지방 시대를 반드시 열도록 제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지방 행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가 잼이 걸려있어서 잘 보고 가시죠. 한 달 뒤에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는 바로 조사받고 징역하죠? 문재인 간첩! 사과해! 나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 대통령실은 다 법대로 얘기하니까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지금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누나는 동생은 별도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어쩐지 국민은 참 끼리끼리 해먹는다.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정권 씨 누나 같은 분을 쓰니까 정권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너무 화가 났던 게 어제도 이게 일단 안정권 씨의 누나라는 면도 누나인데 연자제라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안정권 씨랑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아 그래 누나니까 연자제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합동방송도 했고 심지어는 제가 영상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 안정권 씨랑 같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집회도 같이 나간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런 사람을 갖다 쓴다는 거는 굉장히 역행하는 거고요. 네, 오늘도 이 대통령실 주변은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고 있는 극우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는 유튜버 얘기들 저희들 많이 전해드렸죠. 그중에 한 분이 안정권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직을 오늘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자, 이 채용 과정에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 또 이 채용은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붙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이라든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그런 사람의 누나를 또 심지어 이 누나라고 하는 사람, 이 대통령실 행정 직원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과거에 극우 유튜버로 활동했고 이 동생 유튜브 채널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영상 보고 와서 OX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누나, 보수 유튜버 안모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진짜로 문제가 없는 건지 정말 이분이 과거 보수 유튜버로 활동했고 또 직접 동생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한 것을 정말 모르고 한 것인지 좀 몰랐다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초기 대통령실의 그런 연좌제 발언은 또 적절한 것인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누나 보수 유튜버 안모 씨의 누나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과적이든 뭐 아니면 과정적이든 그러면 X. 뭐 별 문제 없다. 그러면 O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십시오. 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X, 문제가 없다 그러면 O.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럼 대통령실이 지금 해명을 잘못 내는 건가요? 채용 과정에 문제 없었다. 이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내부는 다 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거 문제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예. 자꾸 대통령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사 문제가 생기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채용 이렇게 과정에 문제 없다. 얘기가 없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사는 예. 그 법과는 다르게 국민 정서법이 통하는 분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즉 민심이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하더라도. 근데 더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이분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 분야에서 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영상 편집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콘텐츠 제작이나 캠프에서 아마 그렇게 관여를 했던 모양인데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전문성이 있었으면은 계속 기용을 해야죠. 근데 바로 또 사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실도 그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채용 과정에서 이걸 들여다 봤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연히 올 수 있는 그런 반박과
어떤 비판에 대해서 아니 이래서 우리는 이분을 썼습니다. 라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대통령께서 능력 강조하시고 전문성 강조하시니까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바로 사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비난을 더 끌고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에 이 인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렇게 인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예. 국정 동력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스탠스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생이 보수 극우 유튜버로서 지금 양산 사저마을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욕설 시위를 한다고 해서 그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잘못된 거냐, 소위 연자제냐, 이제 이런 반응이 처음에 나왔다가 이 누님도 이 누나라고 불리는 이분도 과거에 그런 극우 유튜버 생활을 한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갑자기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사태가 무마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몰랐을까요? 정말 캠프에서 유튜브 편집 영상을 담당했다 쳐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그 역할을 해서 그 자연스럽게 대통령실까지 갔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캠프에서 그 활동을 할 때는 이분이 극우적인 유튜버의 누나고 또 본인도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걸 당시 캠프 관계자, 캠프 실세에 있던 분들은 몰랐나요? 몰랐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없죠. 알았는데도 그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 후보 뭐 캠프에서 예. 일도 해봤고 또 그 당시에 지금 뭐 청와대란 말이 없어졌습니다만 청와대에 이제 그 캠프에 일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캠프 핵심까지 예. 청와대 근무를 희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충분한 스크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가잖아요. 아무나 캠프에서 못 가는 일했다고 거죠. 해서. 예. 대통령실 아무나 갑니까? 자,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 세평이 됐던 아니면 그 신원조의 과정이 됐던 또 그 전에 활동상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이 인사 시스템이죠. 예. 자,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사 난맥상. 자, 벌써 4명의 장관이 낙마했어요. 자,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이나 여론의 따가운 어떤 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는 이를테면 백보양보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을 다 어찌다 선별해낼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뭐가 잘못됐는데 연자제 걸지 마. 이런 식의 소위 인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자, 동생이 극우 유튜버라고 해서 누나가 청와대 근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은 생물학적 누나이기 이전에 누나이기도 하지만 보수 극우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어찌 보면 동업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왜?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도 하고 합동 방송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보자고요. 자, 코바나 컨텐츠 직원, 외가 6천, 사업가 지인 아들, 이제 그거 유튜버 가족까지. 예. 자,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이 정부는 끼리끼리 하는구나. 내 식구, 내 사람 챙기기로 그냥 딱 똘똘 뭉쳤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대단히 나이브한 거죠. 자, 사표를 했으니까 뭐 문제 해결된 겁니까? 사표는 다른 말로 하면 꼬리 자르기죠. 예. 자, 이제는 근본적으로 왜 대통령실은 더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누가 이 안 씨를 추천했는지 또 어떤 경로로 채용되게 됐는지 예. 이런 과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인사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비해야겠지만 저는 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시스템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이제 이분이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논평이 났어요.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사직서를 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인사상 그분을 뭐 해고하거나 내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사표를 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채용 과정에서는 이분의 그런 극우적 성향이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정기남 교수님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개 행정요원의 문제가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까지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우리 김연아 의원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극우 성향이어도 채용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제 지금 답변으로 보면 특별하게 불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향을 몰랐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 알지만 답변 문제될 자체가 건 아니다. 알았지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찌 보면 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있죠. 예, 있는데 아까 이제 최수영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의 자리는 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 예.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비춰봤을 때 대통령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려고 했는지 선거 기간 동안 올고지 그런 노력들이 다 나와 있는데 예. 그런 노력들의 진정성에 이런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적법했나 안 했나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누군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소위 안타까운 참모들 게 중에는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은 심각하게 고려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인사를 책임져야 되는 뭐 이분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저는 제가 그거는 확인된 바 없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더 말을 보태지는 예. 않겠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번 건이 저는 미흡했다고 보고 예. 있고요. 문제는 이런 건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쌓이면서 대통령실 전반의 인사 또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인사 운용에 대해서 계속 신뢰를 깎아먹는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참에 뭐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걸 떠나서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예.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은 열심히 선거 때도 그렇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 만나고 또 그것을 또 헌법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밑에 담당하고 있는 행정 직원은 오히려 그런 걸 폄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근데 윤 의원님, 김건희 여사 얘기 자꾸 꺼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김건희 여사의 스페인 방문 때 또 동행했던 그런 비선 라인이라고 소위 불리는 민간인 문제들 게다가 이번에 이 행정요원 문제까지요. 자,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낮은 등급에 있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의 자질, 또 자세, 또 그런 사람들을 뽑는 선발 과정과 전혀 안 맞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김현우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다른 뭔가 이 진짜 이 핵심 실세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하면 절차며 과정이며 이런 건 뭐 전혀 문제되지 않고 바로 채용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앵커의 질문에 답이 딱 들어있네요. 저는 두 번째 바로 그 대목이 지금 시중에 얘기가 돌고 있다. 이게 심각하다. 누구누구의 추천으로 누구누구와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름이 오면 예. 그건 검증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채용. 검증을 해도 소용이 없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써야 된다.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었죠. 뭐 비슷한 거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게 예. 이번 저는 이 극우 활동을 하는 유튜버의 누나, 연좌제 이런 거 가지고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뭐 특정인의 얘기로 뭐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호가호의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캠프에서부터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할 수 있을 거고 예. 그걸 뭐 공치사라고 표현하면 뭐 너무 심할까요? 그럴 가능성까지 안고 있었다. 저는 이번 사태는요.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예. 이 안모 씨 여성 그냥 근무했지 않았겠어요? 계속했겠죠. 했겠죠. 동생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그렇게 극성스러운 시위로 문제가 되는 당사자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아마 언론에서 이걸 보도하지 않았으면 알아서 사표를 받는다?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 지금 뭐 세 분이 이미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에 대한 이 총체적인 이 시스템 마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였던 걸로 저는 압니다.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비서들에게 국장, 팀장, 무슨 장 이런 타이틀을 전혀 붙이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한 행정요원이나 예. 보조원 이거 이외에는 직급,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청와대라고 얘기만 하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때 의자가 뒤로 벌떡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야 될 정도로 위세를 부리는 이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대통령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런 이 검증을 거치지 않고 들어와서 뭔가 자기의 존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호가호의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저는 세 분의 말씀에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런 작은 매를 맞았을 때 정말 환골탈태에 가까울 정도로 바꾸지 예. 않으면 더 큰 화를 입는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장관급들도 잇따라 낙마하셔서 큰 매도 맞았어요. 근데 이제 좀 작은 매도 자꾸 이제 좀 오고 있어서 좀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대통령실이 또 대통령이 한번 좀 깊게 성찰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통일부가 사진 몇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굉장히 좀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화면으로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2019년에 이 우리 쪽에 납포가 된 그러니까 이제 북한 어선이죠. 예, 납포가 됐던 그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어민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북송하게 되죠.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북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당시에 발표가 됐는데 오늘 통일부가 공개한 저 사진들 보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심지어 벽에 머리를 찌면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진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당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 누가 어느 선에서 저 어민들의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인가? 저게 좀 그러면 강제 북송은 맞는 것인가? 또 저 사람들이 동료 어민들을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망친 범법자이지만 그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 게 맞는 일이었던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요. 지금 네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했는데 왜 포승줄에 묶고 안대를 씌우고 비밀리에 북송을 해야 합니까? 북한의 군인을 보자 실망한 나머지 털썩 주저앉았다 하는데 북송을 원했으면 반가워야 될 일인데 왜 털썩 주저앉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그 탈북의 의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납포를 한 겁니다. 계속 동해상에서 도주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탈북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 도주를 하다가 우리 측에 넘어와서 우리가 체포를 해서 북측에 그냥 넘겨준 겁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생이 우선한 시기에 또다시 미래가 아닌 과거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의도는 정치 공세로 너무나도 명백한 데다 제기한 의혹마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네, 이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통일부가 왜 이 사진을 오늘 다 공개를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쟁점이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또 갈리는군요. 예, 갈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윤경호 의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 탈북 어민을, 탈북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납포한 어민이죠. 이제 우리 쪽으로 도주하던 걸 우리 군 당국이 체포를 해서 물어봤더니 뭐 기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그래서 북한을 돌려보냈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 설명입니다. 돌려보낸 건 잘한 일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 나포라는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그러니까 당시 2019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냉각 상태였고 예. 문재인 정부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뭐 눈치를 봤다고 하면 뭐하지만 북한 측의 심기를 거스리는 뭔가 조치는 예.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전제도 또 하나 깔고 싶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반대 결정을 내리는 게 옳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그러면 보수 정부, 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 똑같은 처지에 빠졌을 경우에 그러면 반대 결정을 내렸겠느냐. 이제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사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 사진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고 싶은 의지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저는 뭐 다른 류의 사진 중에 우리 쪽에 그 표류돼서 넘어왔던 어민이든 군인이든 와서 우리 조사받으면서 우리 옷 입고 제공하는 밥 실컷 먹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경계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옷 전부 벗어서 집어 던지고 북한 자기네 이를테면 경비 요원들을 만나면 태도가 돌변했던 예. 이제 그런 사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 하나만 뭐 놓고 봤을 때 북성호지가 전혀 없는 사람을 사지로 밀어 넣었다. 이 얘기는 정황을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소속의 우리 공무원 이제 건과 이 건은 저는 좀 별개로 다뤄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임 정부의 결정이 지금 그냥 하나의 연장선에서 그냥 다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안 다 결국은 들어있는 게 그럼 어떻게 해서 판단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였다, 또 예. 납포된 상황, 뭐 여러 가지가 결국 우리가 조사한 것도 있지만 감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SI라는 Secret Information이라는 거를 지금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 두 건의 규명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당분간의 남북 간의 우리 쪽이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 채널은 차단 내지는 뭐 하여튼 약간의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일반 국민이 사실은 알지 않아도 되는 대목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밝혀지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는 부작용이 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크게 정말 다뤄질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건너뛰어서 우리 정기남 교수님도 이제 당시에 북한을 돌려보낸 건 잘했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하신 거니까요.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려요. 이게 뭐 아실려는지 모르겠는데 1996년에 이 참치잡이 언양어선 있었습니다. 이 페스카마 15라는 그 참치잡이 언양어선에서 이 조선족 6명이 선원 11명을 죽이고 이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때 변호를 맡았던 게 문재인 당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분이 동료 선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조선족들을 변호하면서 여러 가지 뭐 말이 서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처우에 대해서 이제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이제 옹호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동료 선원 16명을 죽이고 도망치는 이 탈북어민 2명에 대해서는 왜 이 2명을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그런 흉악범을 북한으로 그럼 다시 돌려보내야지라는 결정을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했을까? 그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자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율 배반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물을 수는 없죠.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가 소위 이른바 당시 정부의 판단을 저는 신뢰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윤경호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단순히 이 사람들의 뭐 인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른바 그 16명의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하는 판단을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들이 어쨌든 스스로 월남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해군 당국에서 납포된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 16명의 살인범, 흉악범이라고 하는 살인한 흉악범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걸 토대로 이 사람들의 귀순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신문했던 것이고 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인 판단했을 때 귀순의 진정성을 또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고 자,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예를 들면 귀순을 시도하는 대남 첩보위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 귀순을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귀순의 진정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또 우리 당국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이른바 이 어민들에 대한 선원들에 대한 어떤 당시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또 여러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북한 주민도 뭐 헌법 3조에 의하면 다 우리나라 저기 국민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인권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늘 한 얘기예요. 그게 일종의 법적 체제가 법적인 내용이 충돌하는 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에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의 조항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당시 정부의 판단은 이들이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어찌 보면 범죄인 인도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반인류적 범죄 행위로 지금 뒤집어 둔갑시키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연아 의원께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X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 그 당시에 지금의 이 여당이었던 당시에 이제 야당이지만 이해운, 김무성 전 대표는 잘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 된 지금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논평들이 당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윤석열 정부 통일부에서도 나올까? 먼저 듣고요. 우리 김연아 의원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체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된다고 생각하고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기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를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북에서 저지른 범행이 워낙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한으로 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귀순서를 밝힌 것이지 왜 진정성이 없어요. 이런 나쁜 놈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16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배에 여러 가지 혈흔 같은 것도 남아 있었을 테고 그런 거 갖다가 좀 제대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5일 만에 보내버렸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이 정부를 의심하는 겁니다. 왜 정부가 자초해가지고 국론 분열을 자꾸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걸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김연아 전원님,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저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질 않고 이렇게 우연히 있다가 휴대전화 문자에 찍힌 걸 보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저걸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런 놈들, 이 흉악한 놈들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정부냐라고 호통을 쳤는데 오늘 나오는
당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들 두 분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당시에 이 사건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공개된 사진은 그때 당시는 볼 수가 없었고 저때 당시에는 공개적인 내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한 간부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그것도 기자가 포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김무성 의원은 그때 왜 이렇게 조사 기간이 짧았냐고 문제 제기는 하고 계시죠. 아마 두 분 다 저때 당시에 정부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구점은 일단 이게 남북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납포한 사람을 그냥 강제 북송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정말 귀순할 의지가 있었지만 범죄자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문 정권의 어떤 저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가운데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남북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라는 식의 좀 어떤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만약에 남북 관계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저 사람들을 굉장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고 범죄자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순수하게 그 면만 보면 이 사람들의 귀순 의사에 대해서 정부가 단정하는 것만큼 정말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마지막에 다시 북으로 끌려가는 사진들을 보면서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납포되고 나서 북에 북송될 때까지 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귀순해 온 사람들 또 다른 국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라포르라고 해서 신뢰관계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굉장히 밀도 있는 친밀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대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절차적으로 밟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무언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둘렀다라고 하는 의심은 분명히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관계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 감을 것이냐라고 보면 북으로 잘못 흘러가서 죽은 사람을 지금 월북했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희생이 대다수의 국민 중에 다른 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남북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던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 저는 이런 방법들은 절대로 알겠습니다.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됩니다만 우리 이쪽 남한 사회에서 흉악범죄를 지르고 월북하는 사람 있어요. 자진 월북하는 사람. 또 북한에서도 이게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어차피 거기에서는 사형을 당할 게 뻔하니까 남측으로 도망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북한의 흉악범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 이제 다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너무 논리적 비약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사안이 이거 소문나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이 분명히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국정을 운영한다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걸 문제를 했냐면은 저는 왜 제가 X를 했냐면 일단 첫째 은폐하려고 했었어요. 가장 저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요? 그렇죠. 어떤 부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실 자체를 비공개에 붙이다가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국회 예결위 출석해가지고 휴대전화 보는데 판문점 대대장이 북송 절차 진행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게 찍히면서 이제 이 사건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김현철 또 당시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또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통상 이렇게 납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합동신문조가 붙어서 조사를 합니다. 두세 달이 걸립니다. 이런 사안들은. 근데 5일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고발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닷새로 끝나게 되는 것을 바로 3일 만에 끝나게 되는 거를 당신이 직권으로 이걸 강요한 게 아니냐. 그 합동신문조에 대한 건 국정원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국가가 원칙을 위반하고 다시 말하면 당시 이 북송이 이루어진 날과 북송을 북한에 통보한 날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한 아세안 특별 회의 초청장을 북한에 보낸 날 동일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들을 희생양 삼아서 초청장과 맞바꾼 거 아니냐. 그리고 이들이 가면서 분명히 하는 행위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왜 경찰 특공대가 호송합니까? 통일부 직원이 호송해야지. 적십사대 직원이나. 관리를 다 무너뜨렸어요. 이러니까 원칙이 없게 이걸 접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북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귀순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고 탈북은 어떻게 하고 이 매뉴얼대로 처리해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숨기려고 하다가 은폐하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군다나 인권 말씀하셨잖아요. 인권을 주장하는 정부가 왜 여기는 선별적 인권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원칙대로 이런 매뉴얼대로 정부를 운영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예, 오늘 잠깐만 제가 최수영 의원님의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데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최수영 의원의 어떤 말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러 표현 중에 문재인 정부가 은폐, 거짓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대단히 듣기 불편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단면만을 가지고 아니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그러면 웃으면서 갑니까? 아니, 북에서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고 쳐보자고요. 북에서 흉악범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 당연히 안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가면 죽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른바 문재인 정부를 친북몰이로 몰고 가고자 하는 나름대로 지금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기획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도 또 단정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 거짓말로 갈 것이 아니라 결국 팩트는 검찰 수사를 통한 결론 내려지게 돼 있어요.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 전에 이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단서를 붙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진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김유근 당시 그러니까 그 국가안보실 차장이나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사실과 지금은 사실과 다른데 그때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저는 그걸 지적했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써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답이 벌써 우리 나와 버리니까 의견이 나와 버렸어요. 이거 왜 공개한 건가? 무엇 때문에 이 지금 현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이 사진을 오늘 공개한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여쭤보기 앞서서 잠깐 우리 최수영 의원께.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생기면 네. 윤석열 정부는 국내법 절차에 의해서 일단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네. 그리고 처분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국내법에 따라 처벌해서 감옥 보내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오늘 왜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일까? 무슨 의도였을까?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또 지금 현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얘기를 좀 듣고 네 분 얘기 듣겠습니다.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됐던 겁니다. 최종 결정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고 하신 건가요? 글쎄요. 저 안보실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아니면 대통령께서 제가를 하셨나요?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결정 과정에 그 NSC 상임위 차원에서의 그 상임위원 간의 비공식 그 협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그 귀순 어부 이제 북송 관련해가지고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제출을 하면서 한 의원 쪽에서 그 건네줬을 경우에 그 이제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거기 때문에 일반의 우리 언론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개했을 뿐이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권영세 장관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차피 뭐 국회에서 공개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먼저 공개한 것이다.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진 거 아니냐. 이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 아니었냐.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고 또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은 또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정의용 실장처럼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오늘 공개한 의도는 낮은 지지율 또 여러 가지 전국의 반전 뭐 또 아까 우리 정기당 교수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한 종북몰이 또 뭐라 그랬죠 아까? 친북몰이 또 뭐라 그랬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 예, 그렇죠. 뭐 일단 그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중앙지검의 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예. 이 사건이 뭐냐면 서훈정 국정원장이 고발된 사건입니다. 은폐했고 예. 축소하려 지시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다. 지금 이게 고발된 사건이거든요. 그럼 수사 절차가 진행되면 이것도 증거품이 됩니다. 증거물이 됩니다. 어차피 공개될 내용이죠. 자, 당시 김현철 장관이 있는 통일부가 이 사진을 공개할 수가 없었잖아요. 장관이 일단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의 공개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라도 공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이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료 요구를 통일부에 한 것이고 통일부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출을 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왜 끌고 들어가요? 문 대통령까지 보가 됐냐 안 됐냐는 왜 문제 삼고 있어요? 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서훈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얘기 나타나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국가안보 그 보장 그러니까 국가안보 상임 그 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상임위원 회의는 사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다고 봐야죠. 저는 이게 사실 자체를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좀 믿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주장은 상임위 의장인 대통령이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을 것 아니냐라고 추론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뭐 그건 합리적인 추론에 분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정치적 의도는 없지만 어차피 공개될 자료였지만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은 명확히 밝히고 싶다. 뭐 그런 속내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진행이 윤경호 의원님, 이 저기 오늘 사진 공개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정말 이런 이유일까요? 뭐 가볍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커져버린 전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와버렸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최수영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남북한 정상이 동시에 초청이 돼서 거기서 만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공격의 포인트는 아까 이런 귀순 또는 뭐 더군다나 배를 통째로 납포를 한 거니까 대개의 경우에 조사하는데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불과 5일, 뭐 3일 만에 결론을 내리고 바로 저쪽으로 보내버린 거. 이게 이제 이거하고 연결시킨다는 이 점이 가장 지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안보실장이나 아니면 안보실 1차장이나 이런 상위 결정자들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들만 아마 정보를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후 보고를 뭐 필요하다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진을 보고 사실 저한테 오늘 얘기한 분 중에 오늘 잠깐 언급하기 참 죄송합니다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렸어요. 빅스텝으로 갔죠. 예, 이게 아마 정말 얼마나 큰 우리 지금 경제에 흔히 말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가라는 거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얘기를 1시간 동안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걸 덮을 만한 큰 이슈를 터뜨렸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슈로 덮었다. 아니 뭐 꼭 이슈로 덮었는지 그 정도의 컨트롤 타워가 윤석열 정부에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이렇게까지 국정이 지금 혼란스럽다고 아니 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이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가볍게 생각했던 게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커져 버린 전 그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불리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국민 시선을 그쪽이 아닌 이쪽으로 돌리기 위한. 근데 뭐 이 사건으로 지금 0.5% 포인트나 올린 금리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 계속 체감이 될 겁니다. 대출받은 사람 곡소리 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슈를 덮고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고소 고발 또 뭐 여당 안에 특별히 TF가 구성되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거의 일환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교묘하게 타이밍이 좀 맞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한테 이게 보고가 되느냐 보고가 되지 않느냐까지 논란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아젠다가 있었을 때 이 얘기를 대통령한테 얘기 안 했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해석을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약간 논의의 문제인데 저는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감안했다면 저는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을 서둘렀던 거에 대한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이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몰고 지금 뭐 14명을 살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배 안에서의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또 많은 얘기들을 물어보면 2명이 어떻게 14명을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일시에 살해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보면 아까 이제 화면에서 저희들 봤습니다만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혜훈 의원이 확인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6명을 죽이고 한 흉악범이다 아니요. 이렇게. 정보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고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무슨 문제 제기를 다른 어떤 근거 자료를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혜훈 의원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전제도 이걸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심한 조사보다는 그냥 단정 짓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얘기를 더 가고 싶은데 좀 다른 이슈도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제원, 윤석열 또 윤핵관 내부의 분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윤핵관 내부의 분열이 있는 것인가?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가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아니다,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갈라진 것인가? 의견이 오늘 분분했습니다. 얘기 관련된 영상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도와드린 거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는 좀 과장된 거고요. 윤핵관 간 평연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핵관 하면 이제 장제원 의원을 꼽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네.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랑 좀 정치 세력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세력화를 제가 하고 있죠? 오늘도 안철수 의원이 포럼에 참석한 걸. 아니 그러니까 세력화라는 게 어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세력화라는 얘기를 하나. 포럼은 있던 거고. 근데 거기에 세력화라는 거는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 장제원 의원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만찬 자리에 장제원 의원은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인지가 공개가 되질 않아서 네. 저희들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자,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쪽으로 권성동 대표는 방향을 잡았고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가는 쪽으로 장제원 의원은 방향을 잡았는데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인가? 여기까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 명쾌하게 결론을 지었다 이런 일각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추측에 가깝다고 보고요. 제가 이런 것 같아요. 권성동 대표는 그 이준석 대표가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육지책이었다. 일단 직무대행으로 가면은 나중에 당신이 복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니까 이준석 대표에 말하자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요. 제한된 선택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장제원 의원 입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취임 100일, 그다음에 취임 6개월이 중요한데 그 6개월 동안 그 9월부터 하면 이제 그거 정기국회잖아요. 그 원내대표가 과연 당무와 국회 대책을 다 총괄하면서 이 국정 어젠다 세팅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 골든 타임에 정말 윤석열 정부 당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우려하면서 그럴까 하면 조기 전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동력을 가져가지고 당과 대통령실이 원팀에서 가지 않으면 그 5년의 국정 동력을 초기 가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어받아서 그러면 두 분은 여전히 브라더예요? 아니면 이제 갈라진 거예요? 브라더의 그 모양을 띠고 있겠지만 집권 세력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득불 갈라질 수밖에 없는 남남이 되는 거 이제 남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냐? 굉장히 불안정한 브라더 체제라고 봐야 된다. 자, 이것은 이를테면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그 알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까지를 대충 정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임시 고육지책으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후의 권력 투쟁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직무대행 체제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대통령의 윤심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더 갔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또 다른 언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과 뭐 수시로 전화 통화한다 그래요. 대통령 윤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 윤심은 윤심한테 있으시겠죠. 대통령한테 있으시겠죠. 김건희 여사님한테. 뭐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셨어요. 징계가 있고 나서 어떤 후폭풍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준석 대표가 절대로 자기는 당대표 그만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진짜 일파만파 부작용이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당원들께서 예. 우려를 하셨는데 의외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으시면서 조금 그런 위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정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최수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장제원 의원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어떤 바람직한 지금 여당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딴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여당에서 아무도 이견 없이 그냥 100%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 건전하다. 네, 예. 그래서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두 분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은 당 내에서 장제원 의원이 뭐 만찬이라는 걸 안 예. 가신 것도 이견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은 이견인데 굳이 그 이견을 내서 뭔가 지금 안정돼 보이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불안 요소를 던지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 30초밖에 못 드리겠는데 하고 싶은 말씀하시죠.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지금 현명하게 처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아무 완장 채워진 게 없잖아요. 당선인 비서실장 이외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 권한대행과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오해받으면 바로 역공당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 현명한 처신을 한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은 이런 얘기하기 참 미안합니다만 아들 문제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본인이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내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